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채권의 발행 및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채권의 가격 어떻게 매겨지는지 잠깐 먼저 설명하고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채권이란 빚 보증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 채권을 발행하고 그 보증서를 바탕으로 빚을 지는 거예요.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빚을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발행자 또는 채권을 판다. 그래서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채권에 대한 의무가 있다. 그래서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발행한 채권을 사는 사람은 투자자가 되겠죠. 투자자는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투자자라고 해요? 돈을 투자해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채권을 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발행자가 채권을 채권을 팔아서 돈을 마련할 때 발행하는 증서, 이 채권은 맨 처음에 이런 종이 쪽지에다가요, 채권 가격 1억이면 1억 써놓고 그 다음에 이자율, 즉 금리를 써놔요. 금리는 3%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금리는 고정금리예요. 고정금리.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 만기일을 써놔요. 이 만기일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또 3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은 한 번 발행하면 물릴 수가 없어요. 무효화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율은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리 고정과 또 이 만기일 때문에 채권 가격이 달라지는데, 이때 달라지는 채권 가격은 맨 처음에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이 채권을 샀는데 이 채권을 다시 되팔 때 이 채권 가격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요? 이자율과 만기율에 따라서 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채권의 이자율, 금리가 낮을수록 채권 가격이 높아지고요. 또 만기일이 길수록 채권 가격이 높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채권 가격은 고정금리잖아요. 그런데 채권을 산 투자자가 이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일이 기니까. 이때 그 두 번째 거래하는 채권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것을 따지는 건데, 자,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명목금리를 따른다고 하죠. 명목금리는 여기 적혀 있는 금리를 말하는데, 실제 이 금리는 변하기 마련이죠. 시장 가격이 변하니까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겠죠.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을 이자율 8%로 계산해 본다면, 연이율입니다. 1,000만 원에 8% 계산하면 1,080만 원이 돼요. 현재는 이 채권의 가치가 1,080만 원인데 이 채권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이대로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이자율은 만약에 20% 올랐다면 1,000만 원에 20%로 올렸다면 1,200만 원이 될 건데 1,200만 원으로는 못 팔 거예요. 여기서 1,000만 원에 그러면 이 이자율 20%를 빼고 1,000만 원에 판다고 치면 1,000만 원에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 가격을 내리면 팔 수 있겠죠. 사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자율은 현재 이자율을 20%니까 20%의 이자율 180만 원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채권을 파는 사람도 손해가 안 되고 채권을 사는 사람도 손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반대로 이자율이 1%로 내려간 상황을 가정해봐요. 내가 1,000만 원의 채권을 10%의 이자율로 고정하고 구입했어요. 그러면 1,100만 원에 구입한 거죠. 이건 연간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이 10%로 내려갔다고 하면 1,001만 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팔려고 하는 사람은 현재 가치가 1,001만 원으로 내려갔지만 자신이 구입할 때는 이자율 계산해서 1,100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팔기가 너무나 아깝죠. 그래서 채권 가격을 올리고 이자율 1%로 계산한 가격인 1,100만 원에 팔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사겠다는 사람도 손해가 아니고요. 파는 사람도 손해가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이자율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자율뿐만이 아니고 만기 기간에도 영향을 받아요. 만기가 길면 어떻게 돼요? 이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위험 부담이 커지죠.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채권 가격 상승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 가격은 이자와 만기일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본문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봐봐요. 자, 1문단에서는 채권과 채권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채권 시장은 채권이 거래되는 장소인데 이 채권이 발행되는 시장을 이원화하여 구분하여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발행시장이고 두 번째가 유통시장인데, 발행시장이라는 것은 채권을 최초로 발행한 사람이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하고요.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에서 투자자가 채권을 샀잖아요. 여기서 이 투자자는 소수의 대형 투자자입니다. 소수의 대형 투자자, 다른 말로 중개회사입니다. 중개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땡땡 증권사, 이런 단체들이 소수의 투자자가 되는 거죠. 이 소수의 투자자가 채권을 사서 유통시장에 다수의 소형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발행시장은 도매시장으로 대량의 채권을 거래하므로 도매시장으로 비유할 수 있고, 유통시장은 다수의 소형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곳이므로 소매시장으로 비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발행시장은 다시 사모발행과 공모발행으로 나뉘는데, 이것은 거래 방식에 따른 구분입니다. 사모발행은 사적인 채권거래, 공모발행은 공적인 채권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공적인 채권거래는 즉 공모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크죠. 따라서 위험 부담의 주체가 누구냐? 위험 부담. 위험의 기속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나누어서 설명해요. 간접 발행은 위험 부담을 투자자가, 직접 발행은 위험 부담을 발행자가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 발행자는 위험 부담이 적은 간접 발행을 선호하겠죠. 간접 발행은 투자자가 위험 부담을 지니까요. 이때 투자자는 발행시장에서 나온 투자자이므로 중개회사, 즉 소수의 대형 투자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접 발행을 다시
위험부담 정도에 따라서 총액인수, 잔액인수. 여기서 인수의 주체는 누구예요? 중개회사입니다. 총액을 인수한다는 것은 위험부담금 총액을 인수한다는 것이므로 위험부담이 총액인수가 더 크겠네요. 잔액인수는 총액인수보다는 위험부담이 작을 거고요. 여기까지가 4문단의 내용이고요. 5문단에서는 채권 가격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은 유통시장은 또 시장 수급에 따라, 발행시장은 또 경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시장 수급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발행시장은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누가 경매의 주체가 되겠어요? 바로 발행자와 투자자가 경매의 주체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경매를 통해 결정을 할 때 단일 가격, 복수 가격, 차등 가격 세 가지의 방식으로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데, 단일 가격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채권의 가격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얘기예요. 이때 최고 낙찰 금리를 채권 가격으로 결정하고요. 모든 투자자들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최고 낙찰 금리로 채권 가격을 결정하니까 투자자에게 유리하겠죠. 왜? 투자자는 조금이라도 많은 이자를 받는 게 유리하니까요. 복수 가격은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발행자는 좀 더 낮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발행자에게 유리할 거예요. 발행자는 채권을 매도하는 사람, 채권 증서를 파는 사람을 의미하죠. 반면에 차등 가격은 단일 가격과 복수 가격의 방식을 혼합하는 건데, 최고 낙찰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단일 가격 의 방식을 적용한 거고, 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하는 것은 여기 복수 가격의 방식을 적용한 거죠. 이렇게 차등 가격을 적용하면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고, 또 응찰률, 즉 투자자가 투자에 참여하는 비율을 재고 높일 수 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단 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선 채권의 개념과 채권 시장을 두 개로 구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채권은 정부, 지방, 자치단체,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 자,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증서를 주고 돈을 빌린다는 것이니까 뭔가 이제 신용도가 있는 단체가 채권을 발행하겠죠.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채무 증서를 말한다. 그러니까 채권은 한마디로 채무 증서이다. 자, 여기에 설명된 방식, 정의, 무엇은 무엇이다.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상품들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반해 투자 자산을 거래로 하는, 여기서 투자 자산은 채권이 되겠죠.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들 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된다. 자, 여기까지 보면 채권 시장은 투자 자산, 즉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시장과는 달라요. 이런 채권 시장은 신규로 최초로 거래되는 시장은 발행시장. 다시 그 발행된 채권을 다른 투자자들과 거래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한대요. 여기에 대조의 설명 방식이 쓰였다고 볼 수 있네요. 그 다음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시장에서의 그것과 상당히 다르다.
자, 밑에서 설명할 거지만 발행시장은 채권 가격 결정 방식이 경매로 이루어지고, 유통시장은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발행시장은 대규모로 발행되고,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도매시장에 비유되고, 소매시장은 투자자는 많고 소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소매시장에 빗대어 설명된대요. 이처럼 채권시장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시장에 참여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에 이를 유통시장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의해 구분이 되었대요. 자, 그럼 이 문단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채권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과 달라서 시장을 이원화한다. 그것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다. 발행시장에서는 채권 발행자가 소수의 대형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구입한 소수의 대형 투자자가 다수의 소형 투자자에게 다시 채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따라서 소수의 대형 투자자란 증권거래소와 같은 땡땡 투자증권 뭐 이런 데 있죠. 그런 것과 같은 투자회사를 말한다. 이렇게 채권시장을 구분한 이유는 발행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대형 투자자들이 다수의 소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채권 발행 시장에서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에 따라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나눈다. 자, 그러면 거래 방식. 사모 발행은 매수인의 특성 어떻게 써요?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고, 그 다음에 규모는요, 적겠죠. 사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공모 발행의 경우는 반대겠죠. 매수인이 소수가 아니고 다수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자금의 규모가 큰 것을 발행하겠죠. 사모 발행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의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 발행자는 채권을 매각, 파는 것이죠. 는 것으로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사모 발행의 경우에. 반면에 공모 발행은, 여기도 대조네요. 자,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자가 당초 의도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서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크므로 사모 발생에 비해서보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거래 방식에 따라서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이 있는데, 사모 발행은 특정인과 소규모로 거래하는 것으로 금액이 적고 위험 부담률이 적다. 반면에 공모 발행은 불특정인 다수를 대상으로 금액이 큰 것을 거래하므로 위험이 크다. 게다가 발행자가 발행한 그 채권이 다 소진되지 않을 위험도 크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그래서 누구와 거래하는 거죠? 최초 채권 발행자는
소수의 대형 투자자, 즉 투자회사와 거래하는 거겠죠. 세 번째 문단, 한편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기속 여부에 따라 기속 책임 혹은 권리를 따르는 것, 즉 위험의 책임이나 부담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자, 여기서 공모 발행은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발행 시장에서 최초의 발행자와 이것을 산 투자회사, 즉 소수의 대형 투자자 간에 일어나는 거래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위험이 발행자에게 있냐 혹은 투자회사에 있냐에 따라서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나뉘어진다. 분류의 설명 방식이 사용됐네요. 자, 그러면 직접 발행은 채권 공모와 관련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대. 직접 발행은 발행자가 위험 부담을 다져. 그런 거고, 간접 발행은 그러면 위험 부담을 중개회사, 즉 투자회사, 최초 투자회사, 대규모의 소규모의 대형 투자자가 진다라는 얘기죠.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그래요? 예. 그러면 중개회사, 즉 최초 투자자인 투자회사가 일부를 부담하면 잔액인수, 전부를 부담하면 총액인수라고 한다더라.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 총액인수, 잔액인수. 총액인수는 중개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 약정가액으로 채권 발행 총액을 인수한 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이니까 총액인수는 중개회사의 부담이 크겠네요. 그래서 중개회사의 인수가격과 일반 투자자 간의 판매 가격 간의 차이는 중개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얘기죠. 중개회사, 투자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그래서 이 투자회사는 자금 규모도 크고 전문 지식도 갖고 있으니까 총액 인수할 수 있겠네요.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1차적으로는 발행자의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음에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에 대해서만 중개회사, 즉 전문 투자회사 가 인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총액 인수가 중개회사에는 훨씬 더 부담이 크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 여기서 자기는 중개회사, 투자회사가 되겠죠. 투자회사 로 구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의 채권을 보유하여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채권 발행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발행자는 직접 발행보다 간접 발행을 더 선호할 수 있겠죠. 왜요? 위험 부담이 적으니까. 게다가 이 투자회사는 전문적이고 여러 판로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이는 발행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채권 판매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험이 존재하죠. 그럼 민간의 반대는 전문 투자회사겠죠. 전문 투자회사. 다른 말로 중개자. 다른 말로 소수의 대형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들에 비해서 민간은 훨씬 신용 위험이 크죠.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투자자는 발행자보다 신용 있는 중개회사를 신뢰하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간접 발행을 선택하게 돼요. 자,
지금 3문단에서는 공모 발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공모 발행은 채권 거래 방식에 따른 분류 중 하나인데, 사모 발행은 뭐 그냥 개인적인 발행, 개인적으로 발행해서 뭐 규모도 적고 위험 부담이 적어요. 반면에 공모 발행은 불특정 다수와 거래하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많아요. 그래서 발행자는 위험 부담이 크겠죠. 그런데 그 위험 부담의 기속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다시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로 나뉘는데, 이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중개자, 전문 투자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개자, 전문 투자 회사가 위험 부담을 전부 떠안으면 총액 인수라 하고, 일부만 떠안으면 잔액 인수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발행자는 직접 발행보다는 간접 발행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간접 발행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발행 위험을 중개회사가 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중개회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판로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행자는 선호할 수 있다고 말하고요. 민간이 발행하는 채권은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죠. 예를 들면 국채보다도 훨씬 더,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보다도 정보가 부족할 것이고, 유명한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보다도 정보가 부족하므로 민간에서 발행하는 발행자는 훨씬 더 전문 투자 회사, 즉 중개자 소수의 대형 투자 방식인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 라고, 간접 발행 방식을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문단, 채권 유통시장은, 채권 유통시장은 발행시장과 다르죠. 발행시장은 최초로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자와 중개자, 즉 전문 투자 회사가 거래하는 시장을 말하고, 유통시장은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산 중개회사가 다수의 투자자들과 다시 거래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했어요. 이 유통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장내시장, 장외시장으로 구분한대요. 그럼 장내시장은 증권거래소와 같은 장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외는 즉 그 증권거래소 외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읽어보면, 장내시장은 거래소 내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반면, 또 되죠. 장외시장에는 거래소 밖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가격을 탐색한 후에 증권회사의 증계는 통합니다. 를 통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것이다. 유통시장은 장소에 따라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분류한다. 그 다음에 둘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설명하네요. 자,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다고 그랬죠. 만기가 있는 금융 상품이고, 비록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표면금리는 뭐예요? 명목금리, 이 채권에 써 있는 이자율과 실제 이자율, 이 다르죠. 표면적인 금리, 이 명목금리는 정해진 거예요. 고정인데, 시장금리는 변동하죠. 다섯 번째 문단 볼게요.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보인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시장, 그러니까 유통시장은 시장 가격을 따라요. 그것과 달리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은 경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에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같은 금액의 돈을 적은 돈으로 빌릴 수 있으니까. 반면에 투자자, 즉 채권을 사는 사람은 이자율이 높을수록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나 투자자는 모두 다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해요. 그래서 투자자는 높은 이율을 받으려 하고 발행자는 낮은 이율을 제시하고자 하니까 저마다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경매 방식을 택한대요.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입찰 조건으로 입찰 금리,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되는데 입찰 결과 채권을 배정받는 경우를 낙찰이라고 한대요. 이 경우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은 낙찰 금리와 낙찰 금액이 된다. 자,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 관계를 가진다. 아까 얘기했죠.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은 높다. 이것은 왜 그런다고요? 최초 채권 발행에는 관계가 없는데 채권을 매수한 사람이 다시 시장에서 팔려고 할 때 뭐가 개입돼요? 시장 금리가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낮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되겠죠. 왜요? 채권, 즉 빚 보증 문서를 발행할 때 이자는 낮을수록 발행자에게는 이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배정하면서 낮은 금리 수로 배정하면서 발행 물량을 소화해 간다. 입찰에서의 경쟁이 높아요. 그러면 입찰에서 경쟁이 높다는 얘기는 그 채권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기에 유리하죠. 발행자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입찰에서의 경쟁이 높아질수록 입찰 금리는 낮아지게 된다. 또 발행된 채권 물량은 입찰 금리가 낮은 순부터 높은 순으로 올라가면서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단계적으로 배정돼. 누구의 입장에서요? 발행자의 입장에서 채권을 파는 사람은 낮은 금리 순으로 입찰하는 게 이득이 되겠죠. 채권 발행액이 모두 소화되는 경우는 그 수준에서 입찰 금리로 발행해요. 모두 소화되지 못했어요. 모두 소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발행자가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발행된 채권을 모두 판매하지 못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입찰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최고 낙찰 금리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이해하면, 자, 채권 발행자는 뭐예요? 이 채권을 팔면서 이자율이 낮을수록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채권을 사려는 투자자가 적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자율을 높여서라도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채권이 모두 소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높은 금리, 이자율이 높은 것을 최고 낙찰 금리로 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6문단에서는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발행시장에서 어떻게 하냐? 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발행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매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응찰률을 충분히 높여야 하죠. 응찰률을 높인다는 것은 투자자를 최대한 많이 모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매 방식이 하나면 안 되고 단일 가격, 복수 가격, 차등 가격
이라는 세 가지 낙찰 방식이 있어야 된대요.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는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 청산 금리로 정하여 낙찰된 모든 물량에 이 금리를 적용한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최고 낙찰 금리를 적용한다. 그럼 언제 최고 낙찰 금리를 적용하겠어요? 응찰률이 저조할 때. 응찰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투자자가 많지 않을 때. 그러니까 최고 낙찰 금리를 청산 가격으로 정하죠. 따라서 이때는 누구에게 유리해져? 투자자는 유리할 거예요. 높은 이자율을 받으니까요. 반면 복수 가격 낙찰 가격의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에 인수 금액을 적용해 가면서 순차적으로 채권 물량을 소화해 간대요. 그러니까 복수 가격의 경우에는 응찰자가 제시한 대로 채권 가격이 결정되므로 누구에게 유리해요? 발행자에게 유리하겠죠. 한편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단일 가격과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단일 가격 낙찰 방식대로 최고 낙찰 금리를 정한 후에 그 이하의 응찰 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한다. 자, 뭐가 중요해요? 최고 낙찰 금리 가격을 결정한 후에 이 최고 낙찰 금리를 기준으로 나머지 낙찰 금리를 그룹으로 묶어요. 그리고 나서 각 그룹 내에서의 최고 금리를 그룹 내 모든 인수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룹별로는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입찰 시에 금리를 제시하는 단위, 즉 금리 호가. 금리 호가는 뭐예요? 금리를 부르는 가격. 단위가 0.5%포인트이고 최고 낙찰 금리가 5%예요. 그러면 이 5%를 기준으로 금리 간격이 0.1포인트라고 한다면 차등 금리 구간은 5에서 4.90. 왜? 금리 간격이 0.1%포인트라고 했으니까 5에서 4.9. 나머지는 왜 4.85부터 시작해요? 호가 단위가 0.05포인트라고 했으니까 4.9에서 0.05를 뺀 가격 단위 4.85부터 1포인트 4.75. 그 다음에 여기서 0.5포인트 호가 단위를 뺀 4.70에서 4.60과 같이 그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룹별로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각 그룹의 최고 금리로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채권 발행과 결정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으로 구분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과 달리 이 채권 시장은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이죠.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 시장과 달라요. 그래서 소비 시장을 이원화하는데 그것은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이다. 이렇게 또 이원화하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행 시장에서 발행자와 투자회사 소수의 대형 투자자가 먼저 거래를 하고 이 소수의 대형 투자자인 투자회사가 유통시장에서 다수의 판매자들에게 거래하는 것이 경험을 통해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 이 발행시장은 규모와 투자자들의 성격에 따라서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나누는데 공모 발행은 큰 금액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공모 발행과 사모 발행은 다 어디에? 발행 시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모 발행은 특정 투자자에게 적은 금액을
아주 단기간에 이용할 금액을 필요로 할 때 발행하는 방식이고, 공모 발행은 큰 금액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위험이 발생하죠. 공모 발행은 그 위험 부담을 투자자가 진다.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기속한다 그러면 직접 발행이라고 하고, 위험 부담이 발행자에게 기속된다. 자, 반대로 말했네요. 위험 부담이 발행자에게 기속되면 직접 발행, 위험 부담이 투자자에게 기속되면 간접 발행이라고 합니다. 간접 발행은 위험 부담의 정도가 크면 총액 인수. 그러면 누가 부담하는 거죠? 투자자. 여기서 투자자는 대형 투자회사를 말하는 거죠. 전액 부담하면 총액 인수, 일부만 부담하면 잔액 인수라고 말했고요. 오문단에서는 채권의 가격 방식도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은 다르다. 유통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발행시장은 경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경매도 발행자는 낮은 이율을 원하고 투자자는 높은 이자율을 원하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단일 가격 방식은 최고 낙찰 금리로 동일하게 채권 가격을 매기는 것이므로, 최고 낙찰 금리니까 금리가 높은 것 누구에게 유리해요?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복수 가격은 개별 투자자가 제시한 금리를 적용하니까 발행자가 이득이 될 수 있겠어요. 두 가지의 성격을 종합한 것을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라고 하는데,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최고 낙찰 금리 단일 가격을 적용한 거죠. 이것을 적용 후에 그 금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룹화해요. 그래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것은 응찰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발행자, 투자자에게 모두 유리한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1번 보니까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채권시장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상품시장이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투자를 목적으로 하죠.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상품 시장은 두 개 이원화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그 다음 선지 2번 사모 발행은 주로 대규모의 자금 아니고 소규모의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단기간에 빨리 돈을 빌리고 싶을 때 사모 발행한다고 했고요. 3번 공모 발행 중 간접 발행 방식은 중개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거다. 맞네요. 간접 발행은 누가?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했죠. 선지 4번 공모 발행 중에 직접 발행 방식은 발행자가 수수료를 내므로써 채권 공모와 관련된 발행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높일 수 있죠. 자, 5번 다수의 소형 투자자들이 발행 시장에 참가하여 아니요. 다수의 소형 투자자들은 유통 시장에 참가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문제 2번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보기 봅시다. 각국 정부는 1,000억 원에 해당하는 국채를 발행했대요. 1,000억 발행 국채래요. 국채 경매에는 A부터 F까지 6개의 6개의 금융회사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입찰 조건은 다음과 같다. 자, 이런 입찰 조건을 각각 회사들이 제시하였는데, 각국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국채 경매 낙찰 방식을 채택할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세 가지 낙찰 방식이 있었어요. 첫째, 단일 가격 낙찰 방식. 그 다음, 복수 가격 낙찰 방식. 셋째,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 있었어요. 단일 가격 낙찰 방식은 동일한 낙찰 금리를 적용하는데 최고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고, 복수 가격은 투자자들이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낙찰하는 것. 그리고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단일 가격과 복수 가격을 혼합한 것으로 최고 낙찰 금리를 정한 후에 이들을 그룹화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최고 단일 가격 낙찰 방식은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복수 가격은 발행자에게 유리하고, 차등 가격은 둘 다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봐야 할 게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죠. 최고 가격을 낙찰하는데 그룹화한다고 그랬어요. 그 그룹화 할 때 호가 단위와 금리 간격을 기준으로 그룹화해야 됩니다. (5.0까지) 그룹할 수 있겠고, 그 다음 호가 단위가 0.01 이하니까 4.9부터 4.7까지 그룹화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4.7 이하가 없네요. 따라서 그룹을 5.05부터 5.03까지 A그룹이라고 본다면, 5.2부터 5.0까지를 B그룹, 얘는 C그룹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이 각국 정부가 1,000억 원을 발행했는데 응찰 가격이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응찰 가격이 발행 가격에 못 미치면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해야 되고, 발행 가격에 응찰 가격이 미치면, 즉 넘으면 낮은 가격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A국은 각국은 1,000억을 발행했고, 응찰 가격은 얼마죠? 응찰 가격은 총 합이 1,100억이에요. 그러므로 응찰가가 더 높죠. 그러므로 이 각국 정부는 낮은 가격부터 인수하겠네요. 요것을 기반으로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1번 각국의 국채금리 호가 단위는 아까 0.02가 아니고 0.01이었어요. 금리 간격은 0.02포인트였고요. 그래서 얘는 틀린 말. A사의 낙찰 금리는 단실 가격보다, 단실이 아니고 단일이네요. 단일 가격 낙찰 방식일 때 가장 낮다. 자, 단일 가격일 때는 무조건 최고 금리를 낙찰 가격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가장 높겠죠. 선지 3번 복수 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A사가 가장 먼저 낙찰받을 것이다. 자, 복수 가격은 투자자가 제시한 금액대로 낙찰하는 방식이므로 틀린 말이 되겠고요. 4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을 적용할 경우 C사에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5.05이다. C사 어디 있어요? 요 B그룹에 있었죠. 그러면 낙찰 금액은 5.02가 되겠죠. 그 그룹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낙찰한다고 했으므로 그래서 얘는 5.02로 고쳐줘야 될 것이고요. 아, C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네요. 여기. 그래서 여기 C사가 속한 그룹은 가장 높은 금리가 5.0으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이 갑국이 채권을 발행했는데 1,000억 원을 발행했어요. 그런데 입찰 금액은 1,100억이에요. 이럴 경우 입찰 금액이 더 높을 경우 투자자는 뭐부터 적용하죠? 낮은 이자율부터 적용하므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A사는 100억 원만 낙찰받을 수 있겠죠. 자, 여기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는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에서 각 투자자들의 입찰 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요게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건데 이 지문에서는 그닥 어렵진 않았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